구글, 아마존, 델,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빅테크 임원들이 한국 호텔 로비에서 2달째 노숙 중입니다. 누굴 기다리냐고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자 기업들이 부품사 앞에서 번호표 뽑고 대기하는 그야말로 슈퍼랩 반란이 터진 겁니다. 불과 석 달 만에 24만원 하던 메모리 값이 실시간으로 80만원을 찍었습니다. 이건 뭐 돈다발을 싸들고 와도 물건 구경도 못하는 공급 쇼크 상태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계 바늘을 2026년 1월로 돌려 경기도 평택의 한 5성급 호텔로 가봅시다. 새벽 공기부터가 살벌합니다. 로비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다 못해 터질 지경이에요. 구석구석 핏기 없는 얼굴의 서양인 아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명품 수트 입고 쭈그려 앉아 노트북만 뚫어져라 쳐다보는 꼴이라니. 웃긴 건 이 양반들 어제 오늘 온 게 아닙니다. 2달째 체크아웃도 안 하고 여기서 존버를 타고 있어요. 커피를 홀짝이던 한 임원이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집니다. 야,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사러 온 거냐? 아니면 적선해달라고 빌러 온 거냐? 옆에 있던 동료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쉽니다. 빌어서라도 주면 감지덕지지. 지금은 무릎 꿇어도 못 구해. 명함을 까보면 기절 초풍할 노릇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웹서비스, 전세계 IT 생태계를 쥐락펴락하는 포식자들 아닙니까? 이 거물들이 왜 평택 총구석 호텔에 감금되다시피 있는 걸까요? 오직 하나, 삼성전자 영업팀 실무진 얼굴 한번 보려고 이러는 겁니다. 정확히는 삼성메모리 사업부의 간택을 기다리는 거죠. 이 미팅 분위기가 아주 가관입니다. 예전 같으면 삼성이 저희 신제품 좀 써주십시오 하고 접대해도 모자랄 판이었잖아요. 지금은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구글이랑 아마존이 삼성 바짓가랑이 잡고 제발 물량 좀 배정해주세요 라며 읍소하는 상황인 거죠. 저쪽 구석에선 소니 조달 팀장이 본사에 깨지고 있네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팅은커녕 대기표만 15번째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기어 들어갑니다. 수화기 넘어 고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죠. 반도체 확보 실패는 곧 신제품 출시 포기, 기업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으니까요. 차로 15분 거리, 삼성 평택 캠퍼스는 지금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회의실마다 글로벌 기업들과 단판을 짓는데 말이 좋아 협상이지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예요. 올해 공급 물량은 작년 대비 40% 삭감, 단가는 60% 인상합니다. 계약 기간은 미니멈 2년. 예전 같으면 바이어들이 장난하냐며 책상 엎고 나갔을 조건이죠. 하지만 지금은 2년이 뭡니까? 3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라며 오히려 매달립니다. 장기 계약이라도 따내야 생존하니까요. 덕분에 평택 캠퍼스 인근 식당가는 뜬금없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외국인 바이어들이 워낙 몰려드니 순댓국집에 영어 메뉴판이 깔릴 정도예요. 식당 사장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작년엔 팔이 날렸는데 요즘은 예약 안 하면 국물도 없어요. 외국 손님들이 아주 줄을 섭니다. 이 작은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평택이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심장이 됐다는 증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시나리오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2024년 기억하십니까? 삼성전자 메모리 시장에서 죽쓰고 있었잖아요. 중국 애들은 치고 올라오지 치킨 게임은 끝이 없지.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여의도 증권가에선 삼성의 반도체 신화는 끝났다며 매도 리포트 쓰기 바빴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1년 만에 을에서 슈퍼갑으로 완벽하게 신분 세탁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수급 균형이 박살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장 흐름이 꼬인 게 아닙니다. 삼성이 아주 치밀하게 판을 짠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공급 축소였을지도 모릅니다.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이제 메모리는 흔해 빠진 부품 쪼가리가 아닙니다. 석유나 희토류 같은 전략 자산이에요. 확보 못하면 구글이고 나발이고 사업문 닫아야 하는 기업의 목줄을 쥔 무기가 된 겁니다. 다시 호텔 로비로 가보죠. 구글 구매 담당 부사장이 벌떡 일어납니다. 드디어 차례가 왔나 보네요. 비장한 표정으로 동료에게 한마디 합니다. 삼성이 뭘 요구하든 무조건 사인해. 빈손으로 귀국하면 우린 다 잘리는 거야. 그의 얼굴에 묘한 패배감이 스칩니다. 세계 1위 기업 임원이 하청업체 앞에서 설설 기어야 하는 현실. 이게 바로 2026년 반도체 제국이 써내려가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스노우볼은 어디서부터 굴러온 걸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그 답이 보입니다. 모든 게 평화롭던 폭풍전야 2024년 10월로 가보시죠. 서울 용산 전자상가의 한 PC 조립 매장입니다. 사장님은 여느 때처럼 견적서를 두드리고 있네요. 손님, 배그 돌리실 거죠? 램은 DDR5 32 기가로 넉넉하게 박아드릴게. 익숙한 손놀림으로 도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삼성 DDR5 32 기가 24만 원이네. 오케이, 지극히 평범한 거래죠.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봐왔던 아주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이때만 해도 메모리 시장은 세상 평온했습니다. 가격 변동 거의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월 변동폭이 고작 10,000원 안팎인 그야말로 지루한 박스권 장세였습니다. 공급 과잉 이슈로 키는 매수자가 쥐고 있었고 바이어들은 존버하면 가격은 더 빠질 거라며 느긋하게 관망하고 있었죠.
시장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바이어스 마켓, 즉 구매자 우위 시장이었습니다. PC 조립 업체들은 오늘 안 사도 그만, 내일 사면 더 이득인 상황이니 급할 게 전혀 없었죠. 재고 관리의 압박 따윈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10월 말 시장 흐름이 미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용산 전자상가의 한 도매 총판이 거래처에 은밀한 신호를 보냅니다. 사장님, 물량 잠기기 전에 실탄 써서 좀 쟁여두세요. 수급 밸런스가 심상치 않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현장 사장은 이를 영업 멘트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에이, 괜찮아요. 필요할 때 발주 넣을게요. 어차피 시세 바닥이잖아요. 늘상 듣던 도매상의 푸념 정도로 넘겨짚은 거죠. 11월 첫째 주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도매 사이트 곳곳에 일시품절 딱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술적 반등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물류가 풀릴 거라 믿었으니까요. 단가가 25만원 선으로 반등했지만 이는 통상적인 등락폭 내에서의 움직임이라 시장은 아직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PC방 업주나 조립업체 모두 방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11월 둘째 주 진짜 서플라이 쇼크가 터집니다. 품절 상태가 일주일을 넘기더니 가격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25만원 하던 물건이 순식간에 30만원 저항선을 뚫어버립니다. 이거 분위기가 왜 이래? 현장 업자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지만 아직 패닉 바잉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야. 원래 등락이 있는 법이니 곧 조정장이 올 거라 낙관했죠. 그러나 11월 셋째 주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마의 40만원 벽이 깨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웃돈을 얹어줘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매도자 실종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모든 발주 시스템에 입고 미정이라는 절망적인 공지만 떠 있습니다. 용산의 한 소매상 사장이 참다 못해 총판에 항의 전화를 겁니다. 대체 납기가 언제입니까? 고객 클레임 때문에 가게 문 닫게 생겼어요. 하지만 도매상 입장도 답답하긴 매한가지였습니다. 저희도 미치겠습니다. 대리점 라인도 먹통이에요. 본사에서 밸브를 아예 잠가버렸다는 말만 돕니다. 12월에 접어들자 시장은 그야말로 카오스 상태가 됩니다. 시세는 50만원을 넘어 60만원을 향해 폭주합니다. 흉흉한 찌라시가 돌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입니다. 삼성이 작정하고 물량을 쥐고 있다. 중국 자본이 싹쓸이 매집 중이다. 미국이 AI 서버 증설 때문에 선주문을 다 가져갔다더라 등등. 온갖 설이 난무했지만 검증된 팩트는 아무것도 없었죠. 확실한 팩트는 단 하나, 시장에서 메모리 재고가 증발했다는 현실뿐이었습니다. 12월 말 용산 현장은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주문은 밀려드는데 핵심 부품인 램이 없어 조립 라인이 올 스톱된 겁니다. 오죽하면 사장님이 고객에게 이런 황당한 제안까지 했을까요? 손님, 램만 어떻게 구해오시면 나머지는 제가 맞춰드릴게요. 20년 업력에 처음 뱉어보는 구차한 변명이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황당하게 짝이 없는 노릇이죠. 전문가도 못 구하는 걸 일반인인 제가 무슨 수로 구합니까? 그리고 2025년 1월 둘째 주 시세 폭탄이 터집니다. DDR5 32기가 제품 가격에 단 일주일 만에 12%나 급등했습니다. 이건 주식으로 치면 연일 상한가를 치는 기형적인 차트입니다. 통상적인 메모리 변동성 지표가 월 3에서 5% 수준임을 감안하면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주간 상승률 12%라니. 더 무서운 건 천장이 안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으니까요. 1월 말이 되자 시장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삼성전자 DDR5 32기가 온라인 최저가가 60만원에 육박합니다. 불과 석 달 전 24만원이던 제품이 저점 대비 3배 가까이 폭등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겁니다. 용산 업체들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견적 불가입니다. 시가를 예측할 수 없으니 판매를 포기한 거죠. 내일 시세가 어떻게 튈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시장이 됐으니까요. 전국 PC방 사장님들에게도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고장난 PC램 하나 갈아 끼우려다 가게 기둥불이 뽑힐 판이 된 겁니다. 한 PC방 사장님이 커뮤니티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컴퓨터 10대 정비하는데 800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중고 본체를 새로 맞추는 게 합리적입니다. 댓글창은 자영업자들의 곡소리로 도배가 됐죠.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경제학적으로 매우 기이한 현상이 포착됩니다. 다른 부품 시장은 너무나 평온했다는 겁니다.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전부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같은 반도체 섹터인 그래픽카드는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였습니다. 유독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만 핀셋으로 집어 올린 듯 폭등한 겁니다. 이건 전방위적인 공급망 대란이 아니라 메모리 섹터에 국한된 의도적인 공급 쇼크였습니다. 용산의 베테랑 상인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바닥 밥 20년 먹었지만 이런 장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계단식으로 오르거든요. 이건 작전주 마냥 수직으로 쏘아 올린 겁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공급 밸브를 조절하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그의 직감은 적중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용하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경영 전략의 판을 엎어버린 결과였죠. 그렇다면 삼성은 왜 이런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계산기 두들겨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삼성전자가 돈 되는 범용 D램 공급을 갑자기 쪼인 배경을 이해하려면
2024년 당시 삼성이 처해 있던 펀더멘털 위기를 복기해봐야 합니다. 명패만 글로벌 1위였지 내부 지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중국 기업들의 추격 속도는 공포스러웠고 가격 출혈 경쟁은 기업의 마진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범용 디램 시장은 이미 수익을 내기 힘든 레드오션,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였습니다.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그야말로 레드오션이었죠. 기술 격차는 좁혀지고 결국엔 제살 깎아먹기식의 가격 경쟁만 남은 판국이었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이대로 멍하니 있다간 차이나머니를 앞세운 중국 기업들에게 뒷덜미를 잡힐 거라는 공포가 팽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CXMT 같은 곳들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폭탄을 등에 업고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가격을 삼성보다 10에서 20%나 후려쳐서 내놓았습니다. 이 추세면 몇 년 안에 안방마님 자리를 뺏기는 건 시간 문제였죠. 이때 삼성 수뇌부는 신의 한 수를 둡니다. 진흙탕 싸움이 된 범용 디램 시장에서 발을 빼고 아예 판 자체를 갈아엎기로 한 겁니다. 그 승부수는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였습니다. 이건 기존의 평범한 범용 디램과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에요. 인공지능 서버의 심장과도 같은 초고 성능 메모리죠. 기술 장벽이 워낙 높아서 아무나 못 만들고 그만큼 마진도 짭짤합니다. 여기서 삼성은 배수진을 칩니다. 멀쩡하게 돌아가던 범용 디램 생산 라인을 뜯어고쳐서 HBM 전용으로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범용 디램은 밥줄이나 다름없는 덩치 크고 수요가 탄탄한 시장이었으니까요. 반면 당시 HBM은 아직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던 틈새 시장이었죠. 수요가 안 터지면 삼성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동물적인 감각은 적중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시작했으니까요. 챗GPT가 쏘아올린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이 폭발했고 이걸 돌리기 위해선 무지막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산 폭주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HBM이었던 겁니다. 엔비디아의 H100 칩이든 구글의 TPU든 HBM 없이는 그냥 고철 덩어리나 다름없었죠. 주문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HBM을 쓸어 담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서버를 늘리려고 긴급 발주를 넣으며 줄을 섰습니다. 메타 역시 라마 모델을 학습시킨답시고 HBM 확보에 사활을 걸었죠. 문제는 이 귀한 몸을 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의 삼성과 하이닉스 딱 두 곳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삼성은 엑셀을 더 밟습니다. 아예 HBM에 몰빵하기로 한 거죠. 캠퍼스의 최첨단 라인을 죄다 HBM 생산의 최우선으로 배정해버립니다. 당연히 기존 디램을 찍어낼 여력은 줄어들죠. 하지만 삼성의 계산기는 이미 두드려져 있었습니다. 싸구려 디램 100개 파는 것보다 비싼 HBM 1개 파는 게 훨씬 남는 장사였거든요. 숫자로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당시 범용 디램 영업이익률은 고작 10에서 1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박리담회로 팔아야 하니 남는 게 별로 없었죠. 하지만 HBM은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를 넘나들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월급 주고 일 시키는데 이익은 3배가 넘는 겁니다. 삼성이 범용 디램을 과감히 버리고 HBM으로 갈아탄 결정적인 이유죠. 그러자 시장에선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흔해 빠졌던 범용 디램이 갑자기 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약속이라도 한 듯 공급을 조였으니까요. 글로벌 점유율 60%를 쥐락펴락하는 두 거인이 수도꼭지를 잠그니 시장은 패닉에 빠질 수밖에요. 수요 대비 공급이 60%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공급 절벽 사태가 터진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삼성이 이 시나리오를 미리 꿰뚫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가격 상승분까지 몽땅 삼성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구조를 짠 겁니다. HBM으로는 고마진을 챙기고 남은 범용 디램은 비싸게 팔아먹는 양수겸장의 전략이었던 셈이죠. 실제로 디램 가격이 뛰자 창고에 쌓여있던 삼성의 재고 가치도 덩달아 수직 상승했습니다. 24만원에 찍어둔 물건이 60만원에 팔리니 앉아서 떼돈을 버는 격입니다. 그 차액이 고스란히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회계용어로 재고평가 이익이라고 하죠. 2025년 4분기에만 이걸로 챙긴 돈이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의 이 수는 단순한 제품 변경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시장의 가불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혁명이었죠. 예전엔 삼성이 물건 들고 가서 사주세요 하면 바이어들이 가격을 깎았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삼성이 부르는 게 곧 값이 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열린 겁니다.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삼성이 완전히 틀어쥐게 된 거죠. 2025년 1분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회의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실적 전망치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보고가 올라왔으니까요. HBM 매출은 3배나 뛰었고 범용 디램값 폭등으로 인한 보너스까지 더해지니 어닝 서프라이즈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엔 해냈다는 안도감과 자신감이 흘러넘쳤죠. 도박이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실적 뒤엔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빅테크들이 왜 이렇게 메모리에 목을 매는지 그 속사정 말입니다.
2025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하드웨어 조달팀 회의실엔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의 안건은 단 하나, 어떻게든 메모리 물량을 확보하라는 것이었죠. 팀장이 띄운 슬라이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필요한 HBM은 작년보다 4배나 늘었는데 확보한 건 절반도 안 된다는 비보였죠.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근데 이게 구글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챙기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아마존 역시 자체 칩 개발에 필요한 메모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메타의 야심작 라마 모델이 왜 서버 구축 단계에서부터 삐걱거렸을까요? 원인은 딱 하나, 메모리 공급망의 병목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비단 메타만의 비명이 아니었죠. 메모리 칩이 없으면 인공지능 사업이라는 엔진 자체가 꺼져버리는 상황. 말 그대로 셧다운 공포가 엄습한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죠. 그땐 전화 한 통이면 만사 형통이었으니까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영업팀에 우리 이만큼 필요해라고 통보만 하면 공급사들이 알아서 납기일 맞추고 가격까지 깎아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바이어가 슈퍼갑이었던 시절이죠. 구글의 한 임원은 5년 전을 회상하며 쓴웃음을 짓더군요. 그땐 삼성 영업맨들이 분기마다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 신제품 샘플을 들이밀었답니다. 제발 우리 물건 좀 써달라고 읍소하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2025년의 풍경은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으로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구글이 삼성에 메일을 보내도 일십당하기 일쑤입니다. 일주일은 기본이고 2주일이 지나도록 회신조차 없는 배짱 영업이 시작된 거죠. 사정사정해서 겨우 미팅을 잡더라도 날짜는 한 달 뒤, 그것도 삼성 담당자의 스케줄 빈칸에 구글이 맞춰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구글 임원들 입장에선 멘탈이 나갈 노릇이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니까요. 막상 열린 협상 테이블의 공기는 더 살벌했습니다. 삼성 영업팀이 던진 조건, 이건 뭐 협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가격은 작년보다 무려 60% 인상, 물량은 요청량의 딱 절반, 계약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의 장기 락인. 과거 같았으면 지금 장난해?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조건이죠. 하지만 슈퍼리 된 삼성 앞에서 구글 구매 담당 부사장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역제안을 하죠.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면 물량을 좀 더 태워줄 수 있습니까? 이 한마디가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부품 쪼가리가 아닙니다. 기업의 생사를 쥔 전략물자로 격상된 겁니다. 마치 20세기의 석유나 히토류처럼 이걸 손에 쥐지 못하면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핵심 코어 자원이 돼버린 셈이죠. 업계 관계자의 멘트가 아주 뼈를 때립니다. 메모리는 쇼핑하듯 사는 물건이 아닙니다. 확보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생존을 위한 산소호흡기나 다름없습니다. 아마존의 행보는 더 필사적이었습니다. 아예 구매 전담 특공대를 한국에 파견해 상주시키는 강수를 뒀으니까요. 2025년 3월부터 평택 공장 인근 호텔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삼성 관계자와 옷깃이라도 한 번 더 스치기 위해서였죠. 단순히 물량 따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차세대 칩 정보를 빼내고 우선 공급권을 따내려는 그들만의 정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대리나 소니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택 라인 근처에 구매팀을 알박기 시켜놓고 삼성과의 스킨십 늘리기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개중엔 한국어 패치가 완벽한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까지 등장했죠. 삼성 실무진들과 형, 동생하며 술잔이라도 기울여야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콧대 높던 글로벌 공룡들이 을에게 이토록 저자세로 나오는 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을 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트럼프 리스크였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제품에 관세 폭탄을 던지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명분은 뻔하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에도 20%의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는 소식에 빅테크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칩 가격이 60%나 폭등했는데 관세 20%까지 얹어지면 영업이익률이 박살나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백악관으로 달려가 로비전을 펼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도체 관세는 결국 미국 기업 제살 깎아 먹기라는 논리를 폈죠. 관세 때문에 칩 수급이 막히면 미국의 인공지능 패권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협박성 보고서까지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삼성은 느긋했습니다. 꽃놀이패를 쥐고 있었거든요. 관세가 붙으면 그만큼 가격 더 올려서 바이어한테 넘기면 그만이었습니다. 어차피 삼성 아니면 살 곳이 없으니 바이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열어야 했죠. 오히려 삼성은 이 위기를 기가 막힌 협상 지렛대로 활용했습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더 지어줄 테니 대신 우리한테는 관세 면제 도장을 찍어달라고 딜을 건 겁니다.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과 삼성 수뇌부의 담판이 벌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은 아주 매력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죠. 테일러 공장을 비롯해 미국 내에 총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최첨단 메모리 라인을 깔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조건은 심플했습니다. 한국산 메모리 관세, 우리는 빼달라. 트럼프 입장에선 고민했겠지만 결국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장 임기 내에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이라는 치적을 홍보할 수 있는 확실한 먹거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실속을 챙긴 건 삼성이었습니다. 오스틴 공장 투자는 어차피 잡혀있던 스케줄이었는데 이걸 생색내면서 관세 면제라는 실리까지 챙겼으니 남는 장사였죠. 여기에 미국 정부 보조금까지 알뜰하게 챙겼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 딜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삼성이 정치적 리스크마저 레버리지로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협상 테이블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재편된 겁니다. 과거엔 삼성이 빅테크의 오더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판을 짜고 리드하는 마켓 메이커가 된 겁니다. 빅테크가 삼성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메모리 반도체 하나가 전세계 테크 산업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린 셈입니다. 지금도 평택 호텔 로비는 삼성 담당자를 만나려는 글로벌 바이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절박함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든 칩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는 전쟁터나 다름없죠. 여기서 밀리면 자사의 인공지능 미래도 끝장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슈퍼사이클이 삼성의 성적표엔 어떻게 찍혔을까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2025년 4월 초, 여의도 증권가는 이미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애널리스트들이 앞다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리포트가 하나 있었죠. 바로 KB증권의 분석이었는데 1분기 영업이익만 무려 27조 원을 예상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배가 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한 겁니다. 처음엔 여의도증권가 반응도 시큰둥했습니다. 아무리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 해도 쿼드러플 점프는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라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펀더멘털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이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숫자 노름이었죠. D램 계약 단가가 전 분기보다 60%나 뛰었고 HBM 출하량은 3배로 폭증했으니까요.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까지 더해지면 27조 원도 오히려 보수적인 계산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4월 말 삼성전자가 내놓은 확정 실적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비웃듯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28조 6천억 원. KB증권의 파격적인 전망치마저 훌쩍 뛰어넘었죠. 특히 메모리 사업부의 성적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혼자서 24조 원을 벌어들이며 전체 이익의 85%를 책임졌으니까요. 다시 한번 메모리가 삼성의 확실한 캐시카우로서 멱살 잡고 실적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1분기를 넘어 연간 실적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에 이 정도 퍼포먼스면 올 한 해는 도대체 얼마를 쓸어 담는다는 거야?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2025년 메모리 사업부에서만 영업이익 133조 원을 찍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작년보다 무려 324%나 성장한다는 건데 이건 단순히 실적이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고점보다도 수치상 30배 이상의 임팩트를 주는 전무후무한 역사적 기록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괴물 같은 숫자를 만들어냈을까요? 핵심 동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트리거는 단연 HBM의 폭발적 성장세입니다. 삼성의 HBM 시장 점유율, 일명 마켓 쉐어는 1년 만에 15%에서 35%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게임 체인저는 차세대 라인업인 HBM사였습니다.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스펙을 보여줬거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의 독점 공급이 확정되면서 벤더들의 주문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삼성만의 필살기, 바로 턴키 전략의 성공입니다. 삼성은 파운드리 4나노 공정과 10나노급 6세대 D램 제조, 그리고 패키징까지 평택 캠퍼스 한 곳에서 끝내는 원스톱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경쟁사들이 이 공장 저 공장 돌리며 물류비 태울 때 삼성은 한 지붕 아래서 모든 걸 해결해 버린 거죠. 덕분에 납기일, 즉 리드 타임을 20% 이상 단축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수주전에서 속도는 곧 돈이니까요. 여기에 낸드 플래시 시장마저 때마침 불장이 됐습니다. AI 추론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기업용 SSD, 즉 ESSD 주문이 수직 상승한 겁니다. 샌디스크 같은 경쟁사들은 배짱 장사를 시작했죠. 가격을 2배로 올리고 선입금 아니면 물건 안 준다고 으름장을 놓을 정도였으니까요. 낸드 1위 삼성 입장에선 재고 자산 가치 상승과 마진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격입니다. 작년보다 57%나 급등한 낸드 가격은 삼성 실적 잔치에 얹어준 두둑한 보너스나 다름없었죠. 주식시장, 미스터 마켓도 즉각 화답했습니다. 실적 공시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10% 넘게 슈팅이 나왔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만년저평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리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제대로 된 리레이팅, 즉 재평가를 받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외국계 증권사는 목표 주가 TP를 12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시 주가보다 50%나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산업의 판 자체가 뒤집히고 있다는 신호였죠. 반도체 생태계의 권력 지도가 재편되고 있었던 겁니다. 2025년 5월 실리콘밸리 테크 컨퍼런스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석 엔지니어가 단상에 올라 폭탄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발전의 발목을 잡는 건 연산장치가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메모리입니다. 아무리 괴물 같은 GPU를 설계해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못 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죠. 업계에선 이걸 메모리 장벽이라고 부릅니다. 테크니컬하게 들어가 볼까요? 최신 AI 칩은 초당 수백 테라플롭스라는 미친 연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문제는 뇌는 빠른데 피가 안 도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메모리의 데이터 공급 속도가 칩의 연산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었으니까요. 비유하자면 페라리 엔진을 달고 연료 공급과는 빨대를 꽂아놓은 꼴입니다. 차는 명차인데 기름이 찔끔찔끔 나오니 제 성능이 나오겠습니까? 기존 디램으로는 대역폭의 물리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로 등판한 게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일반 디램보다 데이터 전송 고속도로를 10배 이상 넓혀놓은 녀석이죠. 하지만 HBM도 세대가 거듭될수록 요구되는 스펙이 살인적으로 높아졌습니다. HBM에서 3로 다시 4로 넘어가는 과정은 기술 난이도가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초격차 기술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HBM사는 전력 효율과 전송 속도 이 두 가지 지표에서 경쟁사들을 압살해버렸습니다. 특히 저전력 설계가 신의 한 수였죠. 성능은 똑같은데 전기 먹는 양을 30%나 줄였습니다. 전기세가 운영비의 절반인 데이터 센터 입장에선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차세대 칩 루빈에 삼성의 HBM사를 탑재하기로 최종 도장을 찍었습니다. 퀄 테스트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죠. 대장이 움직이자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구글은 차세대 TPU에 아마존은 자체 AI 칩에 삼성 물건을 쓰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삼성의 HBM 점유율이 단숨에 35%까지 치고 올라간 배경에는 이런 기술적 혜자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기술의 전략적 가치입니다. 이제 메모리는 단순한 저장 창고가 아닙니다. AI의 지능을 결정짓는 핵심 두뇌 파트가 된 겁니다. 최고급 메모리 없이는 아무리 비싼 칩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시대가 온 거죠. 삼성이 메모리 공급 밸브를 잠그면 전 세계 AI 산업의 발전 속도가 늦춰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엄청난 레버리지죠. 한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삼성은 이제 단순 부품 공급사가 아니다. AI 생태계의 문지기, 게이트키퍼로 격상되었다. 과거엔 빅테크들이 메모리 좀 주세요 하고 쇼핑하듯 샀다면 이젠 제발 물량 좀 배정해 주십시오 라고 읍소해야 하는 슈퍼 의뢰 시대가 열린 겁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젠 삼성이 결제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글로벌 빅테크들이 신제품 출시조차 못하는 상황, 그야말로 슈퍼 의뢰 반란이 시작된 겁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이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엔 칩을 설계하는 앨리스가 황제 노릇을 했었죠.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같은 설계 회사들이 갑이었고 파운드리가 그 밑, 메모리는 맨 아래서 시키는 대로 납품하는 하청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치면서 견고했던 이 피라미드 구조가 박살이 났습니다. 메모리 병목 현상 때문에 칩이 안 돌아가니 콧대 높던 엔비디아조차 삼성의 눈치를 살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H100 칩을 아무리 찍어내면 뭐합니까? 거기에 탑재될 HBM을 못 구하면 그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여의도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돕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은 젠슨 황의 입이 아니라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장의 결제판에 달려 있다고요. 이게 단순한 농담 같으십니까? 실제로 삼성이 HBM 증설 로드맵을 발표하는 순간 엔비디아 주가가 덩달아 떡상하는 커플링 현상이 그걸 증명했죠. 더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권력 이동이 운으로 얻어걸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기막힌 타이밍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AI 시대가 개막하기 직전 HBM에 사활을 걸면서 동시에 범용 디램 공급을 조여버리는 이른바 공급망 쥐어짜기로 가격 결정권을 가져왔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과 과감한 베팅이 있었기에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룰이 세팅된 겁니다. 메모리 패권을 쥔 자가 인공지능 시대를 통치한다는 절대 공식이 성립된 거죠. 우리 반도체가 이 위치에 오기까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6년 전인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해 수출 규제를 걸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이거 없으면 공장 문 닫아야 한다며 일본이 우리의 급소를 노렸었죠. 당시 국내 언론들은 경제 망한다고 난리였고 일본은 우리가 백기투항하기만을 팔짱 끼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굴복 대신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4년간 피말리는 연구 끝에 소재 국산화에 성공했고 맷집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때 맞은 예방주사가 오늘날의 면역력을 만든 셈입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메모리라는 강력한 무기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위치에 섰으니까요. 심지어 그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조차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트럼프가 누굽니까? 대선 때부터 한국을 ATM 기기 취급하며 방위비 더 내라, 무역 흑자 줄여라 압박하던 인물 아닙니까? 관세 폭탄 던지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그였지만 반도체 이슈가 터지자 태세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빅테크들이 백악관으로 달려가 로비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삼성 건드리면 미국 AI 산업 전체가 마비된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친 건데 이게 엄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목매는 고성능 메모리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업들의 손끝에서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2025년 5월 트럼프와 삼성 부회장의談판은 상징적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기업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굽신거리는 그림이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삼성이 먼저 카드를 꺼냈죠. 텍사스에 20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 대신 우리한테 관세 면제 도장 찍어달라. 트럼프 입장에선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지만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미국 내 일자리라는 치적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삼성의 협조 없이는 자국 빅테크들이 아우성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는 이 장면을 두고 한국 기업이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눈높이에서 딜을 성사시킨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 자산이 된 메모리 반도체의 위험입니다.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대항전의 무기가 되니 협상 테이블의 공기가 바뀐 겁니다. 중국 상황은 더 암울합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천문학적인 돈을 살포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죠. 창신 메모리 같은 국영 기업을 키워 한국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범용 디램 시장에서야 물량 공세로 비벼볼 수 있겠지만 HBM이라는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딸리는데 미국의 제재로 핵심 장비 반입까지 막히니 손발이 다 묶인 셈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현주소를 아주 냉소적으로 평가합니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HBM을 개발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삼성은 이미 HBM5, 6로 저만치 달아나 있을 거라고요. 초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넘사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쫓아오던 중국을 따돌리고 격차를 벌려버리는 압도적인 기술 장벽을 세운 겁니다. 일본의 몰락은 더 드라마틱합니다. 6년 전 소재 공격으로 한국의 숨통을 끊으려 했지만 그게 되려 자충수가 됐습니다. 한국은 자립에 성공했고 일본 반도체 생태계는 오히려 활력을 잃고 쪼그라들었으니까요. 도시바가 메모리 사업을 팔아치운 건 몰락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이젠 한국의 하청기지 수준으로 전락한 겁니다. 일본 경제지에서조차 한국 길들이려다 호랑이를 키웠다며 자조 섞인 한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엔 미국 기술, 일본 소재, 중국 시장에 기대어 위태롭게 줄타기 하던 우리였습니다. 늘 강대국 눈치 보느라 바빴지만 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전 세계 인공지능 시계가 멈추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한 저명한 경제학자의 비유가 뼈를 때립니다. 1970년대 중동이 검은 황금인 석유로 세계를 흔들었다면 2020년대는 한국이 데이터의 석유인 메모리로 세계 경제를 지배할 것이라고요.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이자 없으면 국가 경쟁력 자체가 셧다운되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된 거죠. 물론 반작용도 있습니다. 칩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가격표가 무거워진 건 팩트니까요. 하지만 거시적인 뷰에서 보면 이건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의 비용입니다. 한국 경제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결정적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게 핵심이죠. 반도체라는 캐시카우가 벌어온 외화가 낙수 효과를 일으켜 내수 시장을 적시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 이게 완성된 겁니다. 평택 캠퍼스를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도 완전히 리레이팅 됐습니다. 예전엔 그저 덩치 큰 제조업 공장 정도로 치부했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저곳이 대한민국 GDP를 방어하는 심장이자 글로벌 AI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추신경계라는 걸 전 국민이 인지하게 된 거예요. 현지 주민들의 자부심, 이른바 뽕이 차오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글로벌 테크의 성지라는 자긍심이죠. 여기서 생산된 웨이퍼 한 장이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를 쥐락펴락한다는 사실의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코스피가 요동쳤죠?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 러시가 이어지며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월가의 콧대 높은 펀드 매니저들도 뷰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머징 마켓의 맹주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테크 헤게모니를 쥔 선진국이라고요. 반도체라는 강력한 해자모아 때문에 한국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6년 전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공급망 위기가 왔을 때부터 전 세계가 우리 눈치를 보는 지금의 슈퍼얼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서사였죠. 그 험난한 파고를 넘었기에 지금의 성적표가 단순한 숫자가 아닌 훈장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2025년 2분기 삼성 메모리 사업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렸습니다. 영업이익 32조 원, 이익률 62%, 1,000원 팔면 620원이 남는 기적같은 수익성을 증명했죠. 이 숫자는 단순한 실적 턴어라운드를 넘어섭니다. 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탑티어에 진입했다는 증거니까요. 과거에 우리는 전형적인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일본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미국 시장에 의존하며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넛크래커 신세였죠. 하지만 판이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없으면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만든 HBM 없이는 엔비디아도 챗 GPT도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 한 외국계 큰 손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 관점을 180도 수정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 중일 사이에서 눈치 보는 샌드위치 국가였지만 선진국 문턱에서 서성이던 애매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기술 안보의 키맨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 매니저는 포트폴리오 내 한국 비중을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2배로 태웠다고 하더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옛말입니다. 동일한 퍼포먼스를 내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받던 시절은 갔어요. 삼성전자의 주가 랠리가 증시 전체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에 오히려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논리죠. 이건 특정 대기업의 호재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레벨업 되었다는 뜻입니다. 평택 주변은 천지개벽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으니까요. 영앤 리치 엔지니어들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됐고 대학 졸업생들에게 평택 취업은 성공의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평택 라인에서 근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커리어의 치트키가 된 세상이 온 겁니다. 최근 트럼프가 또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미국 빅테크들이 먼저 나서서 백악관을 말렸습니다. 삼성 때리기 시작하면 자기네들 서버 증설도 멈춘다는 걸 아니까요. 이게 바로 협상력이고 국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단순한 상품을 넘어 외교 안보의 조커 카드가 된 셈입니다. 국민들이 평택댓을 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과거엔 그저 굴뚝없는 공장이었다면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먹거리이자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한 시민은 아이 손을 잡고 평택 공장을 가리키며 이렇게 교육한답니다. 저기서 만든 칩이 전 세계를 돌리고 있어. 저게 우리의 힘이야. 이건 경제지표 이상의 의미, 즉 국가적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좌표가 어디인지, 우리의 K텍가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생긴 겁니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눈치 보는 변방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시프트 되었습니다. 삼성의 시계는 더 빨라졌습니다. 2027년 평택 신규 라인이 가동되면 생산 능력은 더블업됩니다. HBM5, 6 같은 초격차 기술 로드맵도 이미 세팅이 끝났습니다. 경쟁사가 쫓아오려 하면 이미 2단계 더 도망가 있는 초격차 전략, 격차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넘볼 수 없는 벽을 쌓는 겁니다. 업계 구루들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2026년은 K반도체 르네상스의 원년이 될 거라고. 지금의 호황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사이클의 초입일 뿐이라고요. 우리가 목격하는 건 단순한 실적 잔치가 아닙니다. 산업의 역사가 새로 쓰이는 변곡점입니다. 2026년 게임의 룰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선택제가 아닌 필수제, 즉 산소 같은 존재고 그 산소 호흡기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글로벌 대기업들의 단순 하청기지가 아닙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기술 공급망의 목줄을 쥔 대체 불가능한 슈퍼홀로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평택 호텔 로비에서 구글 임원이 2달이나 진을 치고 아마존 팀이 삼성 미팅 한번 잡으려고 그야말로 목을 매는 이 상황,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적 체급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고작 일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장 스토리가 단순한 우상향 그래프를 넘어 어떤 폭발적인 퀀텀 점프를 보여줄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6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기습 공격에도 우리는 무릎 꿇기는커녕 오히려 소부장 독립이라는 역전타를 날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거친 파도가 와도 우린 그걸 타고 넘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증명해냈으니까요. 위기 상황이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 매수 기회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겐 그 파도를 지배할 압도적인 펀더멘털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